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남 분당갑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영등포갑의 최현일 전 구청장, 마포갑의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구 성동갑 공천 여부는 또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을 단수 공천하고 박성민 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요린갑 지역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중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한 달 만에 법정에 나와서 당시 상황을 물어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일주일째,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맞고발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응급진료 차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렇게 심한 공천 분열은 없었다. 통합의 정치가 무너졌다. 외부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도부 사이에서 이견이 생기고 최고위원이 지도부의 행태에 반발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총선에서 이기고 지는 것만큼 급한 게 내부 분열을 막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 친명과 비명, 계파 싸움을 넘어 이제는 집단 탈당만은 막아야 할 상황까지 된 건데 그 시작점은 계파 갈등의 상징,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구 성동갑 공천 여부일 겁니다. 오늘 뉴스7 첫 소식은 임 전 실장의 거취를 쥐고 있는 민주당 전략공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민주당 전략공관위 회의 끝났습니까? 네, 오후 3시 반부터 시작된 민주당 전략공관위 회의는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황운하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 중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세 곳의 전략공천도 있었는데요. 성남 분당갑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영등포갑엔 최현일 전 구청장이 전략공천됐습니다. 회의에선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이 소명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포갑엔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광주 서구을은 김경만 의원과 김광진 전 의원, 양부남 법률위원장 등이 3인 경선을 치르고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은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영등포갑은 김용주 의원의 탈당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또 다른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 결정이 났습니까? 임 전 실장의 거취 오늘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다는 말로 의견이 팽팽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특장점 또 후보의 경쟁력 뭐 이런 점을 놓고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추가적으로 내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거취로만 한 달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그 사이 비명 학살 의심이 나오면서 친명계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 공천 배제 기류가 강했지만 현재는 약간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략공관위는 내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의 거취는 내일 논의되고 이 중 이현주 전 의원도 거론되는 경기 광명 의뢰 전략공천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공천 잡음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휴일인 어젯밤 수습책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3시간 넘게 격론이 오간 회의에도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인물도 있었죠. 정작 논의를 해야 할 안건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다른 말만 하다가 끝났다 이겁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실상 하이의 표시로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온 고민정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천 갈등 수습을 위해 전날 밤 열린 대책회의에 항의성으로 불참한 겁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 등 갈등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논의를
정리를 좀 하자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예. 그것 자체가 공천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제가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고민정 의원 측은 지도부로서 회의감과 무기력감을 느껴 회의에 불참했다며 공천과 관련한 지도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심야 회의에서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의 경선 진출을 놓고 적절한 결정인지 격론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명계인 김 전 구청장은 강원도당 위원장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은평을에 도전장을 내밀어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들은 뭐 흔히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우영 전 구청장이 간부로 있는 친명계 한 원외 조직은 고민정 의원을 향해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라고 날을 세우는 등 민주당 내 갈등은 더욱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논란, 정치부 서영수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현역 불패가 또 이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현재까지 약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컷오프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네. 공천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도 3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잡음은 없지만 감동도 없는 공천, 네. 신인 횡사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끝까지 보면 상당한 쇄신이 있을 거라며 이 같은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현역 불패, 남은 공천에서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모레 발표 예정인 2차 경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지역 25곳 가운데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이 19곳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대8로 반영하는 수도권과 달리 5대5가 반영되는 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심야 최고위에서 서울 지역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면서요. 서울은 그래도 좀 은근히 자신 있어 했었는데 말입니다. 네, 어제 최고위에서는 서울 도봉갑 지역 판세에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역인 삼선 인재근 의원의 불출마로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받은 곳인데요. 네네. 인 의원이 불출마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불만을 드러냈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도봉갑이 흔들리면 옆 지역구인 도봉을은 물론 서울 강북권 다른 지역으로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당 지도부가 인 의원을 예우해서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천 과정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의 불만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친명계로 분류되는 고검장 출신 후보들, 이분들에 대한 비판이 또 나왔어요. 네, 오늘은 호남 지역에 출마 현역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고검장 출신 후보에게 신인 가산점 20%를 부여한 건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가산점을 받게 된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전 고검장과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총괄했던 양부남 전 고검장 등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도움을 받은 후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맡았던 이들이니까. 네. 또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병철 의원은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전 검사장과 경쟁 중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 안팎에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역 컷오프는 친명 특혜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인물 교체라는 입장입니다. 시스템 공천에 따라 친명계 희생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분당 갑에 도전장을 냈던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네. 친명계 전용기 의원도 원래 출마할 화성을이 아닌 화성정 이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새 시대의 새 인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공천에서 중요한 건 인물 교체를 통한 혁신이지 통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명계 청년 당원 조직인 파동은 최근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낸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공천 과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새 인물이 다 친명이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외모 이상형에서 배우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좋다는 발언을 한 인사가 무연고 지역에 전략 공천된 민주당을 꼬집은 거겠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위 좋은 아촌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돼버린 게 이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라면 자신을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면 절대 공천을 안 주겠다고도 했죠.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가수 차은우 씨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하나, 둘, 셋, 이재명.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외모 이상형 질문에 차 씨 대신 이재명 대표를 택한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이 이번 총선에서 연고가 없는 서울 도봉갑에 전략 공천된 것을 비꼰 겁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이 다수 살아남으면서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자기 사람 꽂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대될 만한 사람들은 날리는 것이 쇄신입니까? 그건 정치를 망치는 거죠. 한 위원장은 오후엔 취임 후 두 번째로 강원도 원주를 찾아 원주갑 박정아, 원주을 김한섭 예비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원주 중앙시장에서 전과 인절미 등을 구입한 한 위원장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본격 선대위원장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천이 마무리될 다음 주부터 필승 결의대회를 위한 전국 순회 행보를 이어가며 본격 총선 체제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경쟁자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인천으로 달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체계에 더 협조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부실 시공으로 물이 새고 벽지는 뜯어졌습니다. 전세금이 묶인 피해자들은 새 거처를 마련하기가 막막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실한 데다 물이 떨어져서 썩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일주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급선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만 쏟아내는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내몰라라 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을 찾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 저격수를 자임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 견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돌멩이를 치우겠다라고 하는 말로 정말 무례하고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는 김건희 방탄, 대통령 장모 방탄에 나섰던 게 원희룡 장관입니다. 민주당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부인 김혜경 씨는 법화 유용 혐의로 각각 피고인석에 앉은 겁니다. 먼저 이 대표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였는데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다고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 씨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씨는 이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는 지난 2019년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혐의가 누명이었다고 발언한 뒤 관련 재판에서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이 대표의 반복된 요구에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여전히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법정에선 직접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게 다였고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의 증언이 거짓인지 몰랐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재판을 위해 내일 또 법원에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씨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죠. 법원이 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정에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첫 재판을 받으러 법원 건물로 들어갑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분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범 배모 씨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뭐냐. 저희는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다. 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김 씨는 법원에 도착하고 떠날 때까지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빨강, 파랑 점퍼에 이어 이번엔 주황색 점퍼를 입으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 20석을 최소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죠. 이준석 대표는 대구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개혁신당 지도부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주황색 점퍼를 입혀줍니다. 최고위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위원장은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 개혁 정당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내놓고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정치개혁을 갖다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다며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석을 최소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선거도 여러 번 겪어봤지만 꼭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가 선거와 일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원은 60에서 7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대구 출마 제안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지역에서 정면 승부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미래를 걸고 승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개혁신당은 피부과 의사이자 방송인인 함익병 원장 등 7명의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며 공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부족한 인적 자원이 고민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지층과 중도층에 얼마나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공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잡음이 커지면서 은근히 웃고 있는 이들이 있죠. 의원들 이삭 죽기를 하고자 하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일 겁니다. 실제로 비명계 의원들에겐 새로운 미래가 최고의 선택지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현역 평가 하위 10%를 받은 5선 30 의원은 민주당으로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새로운 미래 지도부는 민주당 공천 과정이 단순 편파를 넘어 불법 공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민주당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 안에서 진짜 민주당을 함께 만들자며 비명계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선거까지는 가고 보자라고 말하는 동지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정의를 지체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동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유력하게 새로운 미래 합류를 저울질하는 민주당 의원은 5선 설훈 의원입니다. 하위 10%를 통보받은 설 의원은 당 상황이 엉망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 혈전하듯이 하나? 이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면서도 민주당으론 아니라고 공언해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의원도 5명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공천 배제 위기에 놓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면서 추후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4.10)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또 보수 정당의 무덤으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도전장을 던지며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곳이기도 하죠. 계양을 민심이 어떤지 강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계양을의 대표적인 명소인 계양산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양을 지역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할 정도로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양을 현역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로 원내 입성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아직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단수 공천을 받으며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저격수를 자청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자유통일당 후보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야 대권주자들의 맞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계양을 민심은 어떨까? 전통적인 친민주당 정서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해지며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정서와 이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상품권이라든가 삽 줄였잖아요. 오랜 민주당 집권에 느끼는 피로감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이슈 등에서 여당 후보에 갖는 기대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양도 좀 좋아지겠구나. 그동안 사실 계양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가 44%, 원 전 장관이 34%의 지지율을 보이며 이 대표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전국 선거를 뛰어야 하는 만큼 지역에 주력할 수 없다는 점, 정부 여당이 원 전 장관에 대한 총력 지원을 예고한 점 등은 표심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야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고요? 네, 설 연휴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 한국갤럽 자체 조사였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43.5%를, 민주당이 39.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4%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0.7%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 파동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지원 사격. 잠깐만요. 저분은 인유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가서 원희룡 후보를 지원 사격했었는데요. 이번엔 인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인효한 혁신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원희룡 후보를 도운 겁니다. 이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우리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인천 분들이 힘을 이렇게 보태주면. 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이전에 인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11월에 중진들에게 험지로 출마하거나 불출마해달라고 한 거 기억하시는지요? 그럼요. 네, 그때 당에서 별다른 호응이 없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네. 그때 엄청난 힘이 됐고 눈물나게 고마워서 원 전 장관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했습니다. 예, 은혜를 갚는다 하는 거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조국 신당을 만든 겁니까? 조국 신당 가능할까요?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조국 신당 명칭이 안 됩니다. 아, 명칭이. 네, 여기서 이 조국은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나라 조국인데요. 그렇겠죠. 선관위는 과거 안철수 신당 당명도 불허했습니다. 이 당시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1항을 근거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조국의 한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넣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자를 다르게 썼지만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국 신당 당명을 불허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을 경우에 그 조국 뭐든 간에 그게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닌 그러한 이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당 내부는 물론이고 선관위와 협의 중입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조국 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국이 포함된 당명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해서 신당 정식 명칭에 조국이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수진, 김병기 씨 아닙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이 김병기 씨에 대해서 불법 자금 의혹 의혹을 제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연일 민주당의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이 총선 출마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뒤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검증을 한 주체가 약간 그 비리 의혹이 담긴 이제 증거들도 있었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이 오늘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언론사 기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허위사실에 넘어갈 유권자도 없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이번 공천에 또 고소고발 또 남발하게 생겼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마지노선을 통보했습니다. 이달 말,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하면서요. 하지만 의료계 여기에 맞고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짜 의료대라는 다음 달부터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적지 않습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나고 다음 달 들어와야 할 인턴들은 줄줄이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가 의료 공백의 고비로 거론되면서 정부도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비롯한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관련해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0,000명을 넘어섰고 근무지 이탈자도 9,000명이나 됩니다. 무더기 고발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전공의들 너무 정부에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줍니다. 어떤 사법 조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현재 협회 법률지원단이 이미 구성이 돼 있어서 정부를 협박죄로 고발하겠다는 주장도 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초헌법적인 발언을 했던 모든 정부 관계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팩트체크 중이고 변호사에게 고발 조치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규모를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문을 열었지만 연 게 아닙니다. 응급실 얘기입니다. 과부하가 심해지면서 이젠 산부인과부터 대동맥 진료까지 병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는 항목이 더 늘었고 심정지 환자를 못 받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아플 수 있는 사람도 다 불안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손을 베인 환자가 다급히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료가 안 된다는 말에 피가 흐르는 손을 붙잡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외상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다른 병원 알아보려고요. 뼈를 다친 환자도 수술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술이 비면은 한대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도 항상 지금 대기예요. 인력 부족으로 수용 불가, 24개월 미만은 진료 불가 등 여러 병원에서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사거리입니다. 평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만약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아프지 않아도 언제 다칠지 모르는 만큼 응급실 운영 차질은 모두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럼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병원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의료계 안에서도 응급진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수술도 50% 이상 줄였습니다. 응급실은 입원을 시킬 수 없기에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어서 단체 행동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응급진료가 마비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병원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는 건 불법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이라도요.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 간호사는 의사 지시를 받아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수술 부위를 처치하는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이들 PA 간호사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손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법과 탈법의 경계에 있는 업무들이지만 환자를 버릴 수는 없기에 불안감만 커집니다. 환자 보호자들에게 의료사고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부서장과 협의하거나 내부위원회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간호사에게 보호 체계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의사들이 신속히 복귀해 환자를 진료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멀쩡히 달리던 차량에서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가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부족으로 타이어가 빠져 자기만 문제가 되면 그나마 나은데 화물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가 하나 정도 빠져도 그냥 잘 달려가죠. 빠진 타이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같이 무게 80kg짜리 커다란 타이어라면 더 그렇겠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25톤 화물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커다란 타이어 하나가 떨어져 나옵니다. 왼쪽으로 굴러가던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오히려 더 솟구쳐 오릅니다. 몇 차례 더 튀어 오르더니 결국 중앙분리대까지 넘어 마주오던 관광버스를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60대 남성과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방 차가 어떻게 정비를 해갖고 댕기는가, 그게 제일 의문스럽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니까요. 화물 트레일러 기사는 타이어가 빠지고 나서도 그대로 달렸고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멈춰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리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서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경북 상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에서 떨어진 타이어로 사고가 발생해 30대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퀴 빠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화물차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제도가 필요한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비 제도 같은 관리 제도에 대한 것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에서 번지 점프를 즐기려던 50대 여성이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장비는 모두 다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재원 기자, 사고가 어떻게 난 겁니까? 네, 우선 사고는 조금 전인 오후 4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안성 스타필드 내에는 여러 스포츠 체험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 중 8m 높이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를 하려던 50대 여성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장비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라고 불리는 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진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위와 밑 모두 안전 요원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이유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조작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죠. 경찰이 해당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퍼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하고 이게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SNS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입니다.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조작돼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 영상은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조작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의 최초 유포자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이 게시된 온라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글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지난 23일 해당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황이지만 지난 29일부터 약 3주 동안 총 129건의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 수사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잡아내고 국회에서는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어떤 처벌 조항을 강하게 만들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국민의힘도 이달 초 윤 대통령 조작 영상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여성을 감금하고 1억여 원의 현금까지 뜯어낸 다국적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코인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초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골목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집트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자 흰색 가방을 든 베트남 여성 A씨가 나타납니다. 차량에 탑승한 두 사람. 잠시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도착하고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가방을 건네받곤 그대로 달아납니다. 5분 뒤 A씨가 위급함을 느낀 듯 달아나려 하자 밖에서 기다리던 이들이 힘으로 제압합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또 거래하겠다며 업체 관계자를 유인해 감금한 뒤 1억 7천만 원을 뜯어낸 겁니다. 제가 본 거는 딱 한 번도 경찰도 왔다 갔다 한 적 없거든요.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B씨 등 6명은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들 일당은 두 계조로 나누어 3명은 여성을 유인하고 나머지는 돈을 들고 달아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여성을 차량에 감금한 뒤 코인 사기범을 잡았다고 대범하게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일당이 여성을 감금한 골목입니다. 이들은 파출소까지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피의자 일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현금의 출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에서 수일째 산불이 이어져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미 약 5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17배 지역이 불에 탄 상태인데 한 곳이 아닙니다. 무려 15곳에서 화마가 다름질을 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19년에도 33명이 숨진 대형 산불을 경험한 적이 있죠. 송지연 기자입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뿜어져 나옵니다. 산불 아래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나갑니다. 현지 시간 22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시작한 산불로 2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Wife's already done that. My daughter and husband and she's taken the kids. I've just taken my bike into Beaufort. 현재까지 15곳에서 산불이 났고 이 과정에서 가축이 죽고 주택 20여 채도 불탔습니다. 소방헬기 24대와 소방차 100대, 소방관 1,0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진화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Of particular grave concern is the large fire that is out of control, moving in an easterly direction around the Beaufort area. 무더운 날씨에 바람까지 건조해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We will provide whatever support is requested from Victoria. These are difficult times. 심지어 오는 28일과 29일 불볕 더위까지 예보돼 산불이 번질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2019년 발생한 산불이 6개월 동안 지속돼 18만 킬로제곱미터가 불타고 33명이 숨진 악몽을 떠올리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은퇴하고 연금 소득에만 기대는 것보다 일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소득도 늘어 좋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이런 소득에도 등급을 매겨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을 일부 깎아서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절반이 깎이기도 하죠. 이렇게 떼간 돈이 지난해에만 2천억 원을 넘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퇴 후 소득자인 황지군 씨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손에 쥐는 돈은 160만 원 남짓이지만 용돈 수준에 불과한 노령연금에 비하면 고마운 돈입니다. 생활하는 데는 30만 원 가지고 빠득해요. 못 살아요. 그거 가지고 뭐 교통비도 안 되고 반찬 같은 거 저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얼마간이라도 들어오는 소득조차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온전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 세대가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인 A값을 넘어서면 연금이 깎입니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 1,091원입니다. 소득이 A값을 넘어서면 적게는 5만 원 미만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 연금이 깎입니다. 초과액의 5% 미만에서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A값을 넘은 노후 세대는 11만 799명으로 연금 가운데 2,167억 7,8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과잉소득을 막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지만 먹고 살려고 일하는 노후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어떻게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사회적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A값에 따라 노령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MBN 연중기획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대한민국 부자행 시간입니다. 학부모들이 먹는 거, 입는 건 줄여도 이거는 못 줄이겠다고 하는 게 바로 아이 학원비죠. 얼마나 드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6살까지 1인당 3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출산 포기자, 출포자를 만드는 막대한 사교육비 해결책은 없을까요?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학군지에서 새 자녀를 초중고에 보내는 학부모가 매달 감당하는 학원비는 이 정도입니다. 정말 저도 최소한으로 기본으로 합치면 한 400 정도. 첫째만 하면 200 정도. 국영수는 다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대출 뭐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부가 가진 모든 걸 아이들에게 투자하느라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내는 현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는 건 남들도 같은 방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가 없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뒤처질 것 같고 학교에서도 막 다른 공부한다고. 이런 사교육 전쟁은 영유아 때부터 시작됩니다. 세종에서 맞벌이를 하며 6살 딸을 키우는 수진 씨는 월 100만 원 정도인 사교육비가 부담스럽지만 부모로서 뒷받침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국어는 학습지, 영어 2번, 미술, 발레, 사고력 하고 있어요. 영어 유치원은 월에 300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고민만 하지만 못 보내고 있죠. 둘째 계획도 있는지? 전혀. 한 아이도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부모가 자녀 한 명을 26살까지 키우는데 3억 5천만 원을 쓴다는 계산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신혼 때 쓰는 돈이 79%가 주거비로 조사가 됐어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대출금이 한 달에 120만 원씩 들어 애들 앞에 150만 원씩 든데 이거 개인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고비용의 교육비 구조 이거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도 자녀도 버거운 학원 뺑뺑이의 반복을 줄이려면 공교육 강화뿐 아니라 학력 줄세우기 타파 등 교육의 틀 안팎에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무한 경쟁을 하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이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인 게 학벌 구조의 사회 구조를 좀 약화시켜. MBN 뉴스 박영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영상으로만 봐왔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넘어 건강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반지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네요. 한 번이 아닌 2번 접는 폴더블 폰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갤럭시 링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금반지나 은반지 같은데 자세히 보니 반지 안쪽 곳곳에 센서가 달렸습니다.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우면 다양한 센서가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3가지 색상, 9개 사이즈로 제작됐는데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선 혁신적인 폴더블 폰들도 공개됐습니다. 중국 화웨이는 접어도 틈새가 거의 없는 폴더블 폰 포켓 2를 선보였는데 상반기에는 화면을 2번 접는 트리폴드 폰까지 내놓을 전망입니다. 트리폴드 폰 화면의 크기는 일반 스마트폰의 3배에 달해 태블릿 PC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웨이의 도전에 삼성은 기존 제품보다 0.2mm 더 얇아진 폴더블 폰으로 맞불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폴더블 폰 출하량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객층이 점점 더 늘어나서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장을 놓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MWC에선 투명 디스플레이로 만든 노트북과 증강현실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 역시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가 1억 3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117배 규모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해제가 어려운 곳은 높이 제한이라도 풀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강재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한 논밭 사이로 컨테이너 박스만이 드문드문 놓여 있습니다.
경기 가평군, 연천군 등 접경 지역일 때는 군부대와 인접해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접경 지역에는 군부대나 훈련장이 많아 보호구역에 많이 지정되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총 339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 117배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준면 지역의 민간 아파트 건설 등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공군 비행장 주변 287제곱킬로미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경 지역 38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 14제곱킬로미터 등이 이번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1970년대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도 우리 국토의 8.2%가 지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번 규제 해제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 안전구역입니다.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일본이나 인도 증시와 달리 좀처럼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주주 이익을 높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되레 주가는 더 하락했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없고 기업의 자율에만 의존하는 정책들이었거든요.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줄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상장된 기업들이 연 1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자율 공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 우등생 기업만을 모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상장 지수펀드 ETF를 상장해 기관과 개인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기금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 혜택도 줄 방침입니다. 올해 중에 지배구조 개혁 방안, 어떻게 보면 선진화 방안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코스피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0.77%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10년, 20년 장기 계획이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강제적인 주주 환원 대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계획만 포함돼 있지 기업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어요. 먼저 밸류업을 한 일본 증시가 연일 역대 최고가 경신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기업 스스로의 체질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 부재 속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하루짜리 실망으로 끝나지 않게 금융당국이 오는 5월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현역 가왕의 톱7이 한일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무대에서의 한일전, 김윤영 기자가 이들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3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트로트 국가대표 1, 2위로 뽑힌 전유진과 마이진. 우승과 동시에 고향인 포항시와 양주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현역 가왕은 미성년자의 우승으로 10대 트로트 가수의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옛날 노래를 들었을 때 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이제 트로트를 했어서 베테랑 가수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사랑을 확인하는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어르신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저를 되게 기쁘게 해요. 어린 친구들하고 다니니까 말투도 또 귀여워졌어요. 저희 엄마가 또 이장님이신데
네, 어디 나가실 때마다 또 이렇게 축하받으시느라고 또. 국가대표로서 다음 달 전무후무한 한일전을 치를 톱7. 최종 7위는 경쟁보다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버스킹을 했을 때 오히려 음악으로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밝고 순수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저희만큼 또 남다른 분들이셨기 때문에 같이 하는 무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톱7은 갈라쇼를 하며 한일전 무대 준비와 함께 우리 트로트를 세계에 알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제 필살기 영어 잘하기, 이렇게 다 같이 영어로 트로트를 하면 트롯계의 BTS가 되지 않을까.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린가드가 FC 서울과 계약하며 연일 화제인 K리그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시즌을 시작합니다. 과연 린가드가 개막전에 나설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작년 3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찾으며 흥행 역사를 갈아치운 K리그가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합니다. 팬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FC 서울 유니폼을 입게 된 맨유 출신 스타 선수 제시 링가드입니다. 와서는 이제 6경기를 한 3경기를 뛰었어요. 축구에 대한 지능은 상당히 높은 선수라고 판명이 되고요. 링가드는 뒤늦게 팀에 합류했지만 빠르게 적응하며 동료의 신뢰도 금세 얻었습니다. 원래 있던 선수처럼 굉장히 지금 적응을 잘해서 모든 선수들이 지금 링가드 선수를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고 있고, 다음 달 2일 예정된 광주FC와의 원정 개막전 경기에 모습을 보일지 관심인 가운데 이른바 링가드 효과로 FC 서울 시즌권이 매진되고 유니폼도 완판되며 팀을 넘어 K리그 전체 흥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링가드 선수도 오고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정 경기도 갈 거고 홈 경기도 많이 갈 거예요. 2024 K리그는 오는 3일절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의 동해안 더비를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쳤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한 아침까지는 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쪽 지역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1에서 5cm,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로는 1에서 3cm가 예상되고요. 경북 내륙과 울산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이 영하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12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기온이 점점 낮아져 토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